범보수 주자들 가운데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위를 달렸습니다. 차기 대망론에 대해 몸을 낮춘 이낙연 국무총리.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시죠?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크스가 무슨 징크스인지 다 아시겠지만 대권에 가는 총리는 대권에 가는 무덤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출신이 대권에 이제 근접은 했지만 된 적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실권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름만 좋지. 그래서 이제 대권 주자로서는 거론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번번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총리를 지냈으면서도 이제 결국 대권을 못 얻은 분이고 호건 총리도 대권에 뭐 1위까지도 갔다가 이제 결국 실패했고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는 2번이나 대권을 거의 거머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셈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론됐던 사람들 많습니다. 이용구 총리, 뭐 이수성 총리, 또 뭐 정운찬 총리, 뭐 다 대권 주자였지만은 결국은 뭐 대권에 근처에도 못 갔죠. 그러니까 총리는 이제 대권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의외로 총리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 전성시대에 총리 징크스가 깨질까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본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총리 징크스는 안 깨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결국 그 다음 대통령은 또 새로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비전을 기대하잖아요. 네. 기존의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하길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또 집중되기 때문에 기존의 역대 대통령 밑에서 총리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 대통령의 평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 징크스라는 게 바로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중에 가장 그 징크스를 가장 깰 뻔했던 분이 이회창 총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대통령하고도 각을 잡고 소신 발언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또 비교적 개인에 대한 관리도 청렴하게 잘 해오셨고 이런 것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문턱에서 내려가는 이유는 결국 독자적인 새로운 비전을 제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징크스 자체로는 저는 이 징크스가 갖고 있는 속성 자체는 바뀌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1등을 달리시지만 이분은 탄핵당한 대통령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다고 명확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1등을 달려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제가 볼 땐 일정한 수준에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제가 이 시대 참 헌법 연구가로서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 조항은 모든 연구가요? 어떻게 되는가 방금 찾아봤어요. 제가. 헌법 제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징크스 중에 깨야 될 징크스다. 예를 들면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했어요. 기세가 좋았어요. 좋았죠. 노무현 대통령 한 방에 훅 갔어요. 한마디에. 실패한 인사였다. 내가 잘못 임명했다. 하는 순간 그냥 사그러드는 거예요. 뭐냐면 나름대로 투쟁심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이런 게 좀 부족한 거예요. 왜? 항상 누구 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인자 마인드를 깨야 돼요. 이게 깨야 될 징크스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깨야 될 징크스예요.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관료를 쭉 크다가 국무총리까지 간 분들은 정무 능력이 좀 떨어지죠. 정치 감각이 없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히스토리, 역사. 이걸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되려면 신화가 있어야 된다. 신화가 없으면 신도 눈을 감는다. 안 된다는 거죠. 시운이 없죠. 근데 이런 것을 갖추기가 어렵죠. 사실은 공무원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하는 과정에서. 네 번째는 정당과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가 힘듭니다. 황교안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보면 이제 초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험난한 파도가 몰려올 텐데 그걸 극복하기가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을 과연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민주주의, 인권, 평등, 자유, 평화 뭐 이런 가치에 대해서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과연 있겠는가.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관료형 국무총리들은 이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사실상 없었죠. 대통령 우산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깨야 될 징크스가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5가지를 좀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언론에서 이제 황교안, 이낙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 걸 원용을 해보면요. 네. 그 수학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낙연 총리는 강점이 뭐냐면 정무 감각이 탁월하죠. 또 리더십이 굉장히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약점이 뭐가 있냐면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게 있고 지역적으로 호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회 요인은 이제 여권의 이제 경쟁자가 지금 사실 자멸하고 있죠. 경기도지사나 경남지사가 네네. 지금 다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요인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친문 후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는 전 총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친박의 절대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도전자가 별로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정치 신이라는 신상이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약점이 뭐가 있냐면 박근혜 주홍구 씨가 이제 써 있다는 거죠. 박근혜 때 총리를 네네. 지냈고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이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회 요인은 이제 박근혜 구속이 장기화되면서 동정론이 일어나면 이제 거의 탄력을 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의 위험 요인은 뭐냐면 박근혜 그림자가 이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옥중에서도 지금 황교안 비토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낙연 총리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 현 대표가 이제 다 박근혜가 다 빠지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친박계 절대카드라는 게 있고 네. 박근혜 주홍구 씨라는 게 있고 박근혜 동정론이라는 게 있고 박근혜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문제를 어떻게 여하이 처리를 할 때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숙명적인 그런 박근혜에 대한 어떤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야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의 가능성을 보고 결집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과 싸우면서도 네. 그 다음 정권 창출이 제 목적이 되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대권 후보 지지율 1위가 나오는 걸 보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자유한국당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휴 이게 참 창피해 죽겠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보수 지지층이 황교안 대표로 가면 지금 1위 한다네 그러면서 그러면 좀 그쪽으로 가자. 이게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수 결집의 하나의 그 중심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보수 진영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크게 폭망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다음 대통령 후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우뚝 쓸 것은 거의 자명하다. 네. 이렇게 보는데 방금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장력이 저렇게 약한데 가령 지금 있는 열렬 보수 지지층을 결집한다 한들 네. 과연 그 이전에 총리 출신의 대통령 후보들이 넘지 못했던 벽을 넘을 수 있는 거냐. 지금 가고 있는 우파적 행보만으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분에게는 그게 하나의 시금석이다. 일단 전 보수 결집을 하는 행보는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여줘서 중도 외연으로 확장할 거냐. 이걸 못하면 그냥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의 부활에만 기여하고 본인은 그냥 사라져갈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건 역시 본인에게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반면 여당은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권 내 대선 후보 지지율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3년 차까지는 적어도 그 대통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 의원께서 여권 내의 잠재적 대권 후보가 계속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네. 기회 요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그거는 아직 여권에게 있어서는 지금 대통령을 떠나서 다음 대통령 후보에게 관심이 옮겨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낙연 총리도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정치력도 네. 있으신데 네. 역시 저는 총리 후보의 관건은 내년 총선의 기여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년 총선에 두 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역할 기여를 해서 그 자기 진영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느냐.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선거의 여왕으로 등장해서 네. 비상체제에서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을 살려내서 다시 그게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 들었던 것 같은 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야게 될 것이다.